발표한 내용은 그 가상통화 이용 위험에 대한 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입니다. 제가 여기 계신 진성수 교수님께 이제 이 논문을 주제를 쓰겠다고 결정했었던 것은 제가 2017년도에 금융위원회 그 산하에 있는 금융정보 분석원이라는 데서 그 심사 분석과장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 초에 이제 저희가 가상통화에 대한 세미나를 했었는데 그때 가상통화 가격이 한 100만 원 정도였었거든요. 그런데 그 2017년 말에 2천만 원까지 올랐었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700만 원으로 다시 떨어지고 지금 현재는 보니까 이제 또 이 가상통화에 대한 관심이 조금 이제 꺼져서 지금 한 400만 원대로 형성되어 있는데 그 당시는 이렇게 너무 투기 과열이 돼서 이 정부가 종합적으로 이제 대책에 나서간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FIU가 그 자금 세탁 방지 기금인데 그때 이제 그 가상통화로 인한 자금 세탁 위험이 커져서 그 의심 거래 건수가 너무 많이 폭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감원에 계신 그 유광열 그 수석부장께서 그 당시 금감원 그 금융정보분석원장이셨는데 그래서 정부 종합적으로 이런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상통화로 인해서 이제 각종 위험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의식하에 그 위험의 원인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법적 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2장 가상통화의 등장과 이용 현황에서는 가상통화의 등장을 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은 기존 중앙은행과 기존 금융업에 대한 불신입니다. 2008년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이런 금융기관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가 막 화폐를 발행하고 합작할 때 떨어진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정부가 인위적으로 통화를 발행할 수 없는 이상적인 화폐를 구하는 것이 바로 비트코인으로 대변되는 가상통화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ICT의 발전도 가상통화의 등장 배경이 되는데 이 정보통신 기술 발전으로 소비자도 좀 다양한 금융 욕구를 가지게 되었고 이런 열망과 기대가 이런 가상통화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었습니다. 이 페이지 가상통화의 개념은 가상통화 명칭 외에도 디지털 통화, 암호통화 많이 혼용이 되는데 이 정의를 요약하면은 금전적 가치의 전자적 표시, 일정한 경우 화폐를 대신해서 활용이 되며 공인기관, 정부가 발행하지 않은 민간에서 발행한 새로운 유형의 지급수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상통화의 종류는 현실통화와의 교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교환 가능한 가상통화, 교환 불가능 가상통화로 분류되는데 교환 불가능 가상통화는 뭐 게임머니와 같이 현실 화폐와 환전이 되지 않는 가상통화를 말하고 교환 가능 가상통화는 현실통화와 이제 교환이 가능한 가상통화, 이제 비트코인을 대변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폐쇄형 가상통화도 이런 가상통화 게임머니가 아이템 중개 사이트 등에서 이제 2차적인 거래 시장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폐쇄형과 그 개방형에 대한 그 경계가 불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이제 관련 개념으로서 이제 분산 원장 기술이 있습니다. 분산 원장 기술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구성한 기술인데 이것은 거래 정보를 기록한 장부를 중앙 서버가 아닌 P2P 네트워크에 분산하여 공동으로 이제 기록하고 관련 기술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이제 중앙은행 서버 같은 게 있는데 가상통화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고 이제 모든 거래자 참여자들이 이렇게 분산해서 장부를 기록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블록체인도 있는데 블록체인은 블록과 체인의 합성어로서 블록체인은 거래 정보들을 저장하고 있는 블록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 같은 블록들이 체인 구조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원장을 거래 기록을 담긴 원장을 모든 참여자가 분산해서 보관을 하고 이러한 거래를 참여자가 암호화 인증을 통해서 새로운 블록을 연결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참고할 개념으로 가상통화 발행 자금 조달이 있는데 이것은 신규 코인을 발행하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ICO라고 합니다. 기존 IPO도 있는데 IPO에서는 이제 주식이라는 게 있고 이 투자자는 주식을 소유해서 회사에 대해서 주주로서의 지위를 가지지만 ICO에서는 이 코인을 발행하는데 코인 소유자가 주주로서의 지위를 가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IPO 같은 경우에는 신고서 제출 의무 이런 공모 절차가 있는데 ICO에는 이런 절차를 규율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위험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2017년 9월 1일 이 정부에서는 ICO 행위를 이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이런 블록체인 산업을 좀 이제 육성하는 데 좀 반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적인 입장도 있었고 2017년 11월에 출범한 국회 4차 산업혁명특별위원회는 이러한 ICO 허용을 이제 정부에 건의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에도 여전히 ICO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가상통화 작동 원리인데 이건 좀 생략을 했었는데 가장 큰 것이 그 암호화 기술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가상통화가 저희들이 연구하게 된 이유가 이런 블랙마켓 그런 그 범죄에 이용된다는 것인데 예를 들면 뭐 마약을 팔겠다,
마약을 구입하겠다 이 두 사람 간의 거래가 이루어질 때 마약 팔겠다는 사람이 마약 종류 가격을 제한을 하는데 이때 이제 이런 가상 통화에서는 그 개인 키와 모든 사람들이 개인 키와 공개 키라는 두 개 이제 대칭 키를 가지고 있는데 나의 개인 키는 오픈이 되어 있고 상대방의 그 개인 키는 나만이 가지고 있고 나의 공개 키는 주소 같은 것은 공개가 되어 있는데 내가 나의 개인 키와 그다음에 나의 공개 키로 이제 마약을 팔겠다는 것을 암호화해 버리면은 이 글을 다른 수학에는 알 수가 없고 그 마약을 구입하겠다는 사람이 내 공개 키는 팔겠다는 사람이 공개 키는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자신의 비밀 키로만 암호를 복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둘사 간에 은밀하게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마약 이런 것이 이제 수사기관의 수사방을 피해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범죄의 화폐라고 이제 불리는 것입니다. 6페이지 가상통화의 특징은 뭐 같은 내용입니다. 그 발행 관리기가 정부가 발행하지 않는 탈취 능력이다. 그리고 거래 원장을 중앙 서버에 저장하지 않고 네트워크에 분산해서 저장하고 기록과 승인을 모든 참가자가 공통으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7페이지 현행법상 가상통화의 법적주의는 관계 통용력이 없고 관리 주체가 국가가 아니므로 이제 법정 통화는 아니고 그렇지만 가치를 저장하는 기능도 있고 지급 수단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통화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가 파생 상품이 아니므로 이제 금융투자 상품이 아닌데 또 실질적으로 이제 거래소 등에서 투자의 대상으로 이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투자 과정에서 뭐 이런 시세 조정 행위나 이제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도 막 일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금융투자 상품에 준해서 이제 규제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합적인 성격을 가진 새로운 이제 규율 대상인 것입니다. 7페이지 그 가상통화 이용 현황은 이제 가상통화의 발행과 유통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제가 이 기준은 이제 2018년 8월 기준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1,843개의 가상통화 유통 중이었고 시가총액은 2천억 달러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비트코인이 시가총액이 이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비트코인의 시가총액도 1,088억 달러를 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이 급등락을 반복 중이었는데 2017년 1월 초는 908달러였는데 12월에는 18,733달러였습니다. 거의 한 10배 정도 이제 20배 정도 이제 증가했고 뭐 이런 가격 급등락의 원인에서도 이제 규제 환경 정부나 이제 그 강력한 단속을 하겠다 이런 이제 규제 환경의 변화가 이런 가격 급등락의 원인을 보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한국도 이제 9페이지 보면은 한국의 원화도 전체 가상통화 시장에서 29.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가상통화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간 부분을 보시면은 주식 구매 대비 가상통화 구매 비중이 82.45%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미국은 이게 다른 투자에 비해서 가상통화 투자가 얼마 안 됐는데 한국은 주식과 가상통화를 비슷하게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그 가상통화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은 우리나라에서의 가상통화 가격입니다. 2018년 1월 3일에는 처음에 이제 2017년 1월 25일 기준으로 1비트코인 가격이 108만 원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2018년 1월 3일에는 2020만 원까지 거의 20배 정도 이제 상승을 했었고 다시 8월 달에서는 700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2019년 2월 20일 얼마 전에는 지금 비트코인이 427만 원, 시가총액은 이제 78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관심이 좀 꺼져가지고 뭐 크립토 윈터라고 해서 가상통화 혹한기라고 이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부도 이런 가상통화에 관심이 이제 투기 열풍이 좀 사라지니까 규제 환경의 변화로 조금 관심이 없어서 지금 이제 TF에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많이 투자를 안 하니까 투자 의욕이 별로 없으니까 조금 이제 관심이 조금 꺼져 있는데 그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지금 밑부분을 좀 정리해놨는데 이런 정부의 강력한 규제 정책을 발표하는 위해서 이런 투자자들 이탈을 야기했고 이게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 업계의 침체를 도렸다 주장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것을 정부의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이게 빠져나와서 이런 손실을 회피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평가가 대립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 2017년 발족한 정부기관에서도 뭐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정부의 무관심 속에 그 거래소들은 지금 난립을 하고 있고 또 이 과정에서 여전히 뭐 다단계 사기, 코인 판매 등 같은 이런 범죄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가상통화의 지급수단에서 이용 현황인데 가상통화는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가맹점에서도 지급 결제 수단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coinmap.org라는 그 사이트에 가보면 이제 비트코인이 사용되고 있는 오프라인 걸 이제 다 해놨는데 우리나라에서도 파리바게뜨 시청역점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인정했었고 2018년 8월 19일 기준으로는 172개소가 이제 지급 수단으로 운영하는 가맹점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북한의 한 바 같은 데서는 이제 비트코인을 결제가 가능하고 그렇지만 이제 이런 13페이지에도 이제 정리해 놓았지만은 지급 수단으로서 가상 통화를 이용하는 가맹점이 이제 크게 이제 증가할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가상 통화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투자 목적으로 이제 보유를 하고 있고 이런 재화 서비스에 대한 지급 수단을 생각하지는 좀 않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지급 수단으로 이제 받는 경우도 사실은 이제 새로운 신기술을 받아야 된다는 좀 그런 이미지 홍보 쪽으로 때문에 그런 지급 수단을 이제 찾지만 사실은 투자 목적이 주된 이용인 것 같습니다. 15페이지 보면은 가상 통화의 이용 유형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출처를 맞추는 여기였고 제가 예전에 그 경찰청 사이버 테레스 센터에서 이런 쪽 수사를 좀 했었습니다. 사이버 수사 대장을 했었는데 그때도 이런 해킹이나 이런 사기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특히 이용 위험의 유형은 이제 가상 통화의 위험은 첫 번째는 가치 불안정성으로 인한 투자 위험입니다. 가치 변동성이 너무 높습니다. 가치를 보장해주는 기관이 없고 그리고 또 지급 보장이 안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식과 달리 기업에 이런 게 없으니까 내재 가치가 없고 지급 수단 외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상대방이 매수해주거나 결제 수단을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상통화 가치를 적절히 평가해주는 규제기관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가상통화가 범람을 하고 사기에 이용되거나 그런 투기 세력에 의해서 가치를 이제 왜곡하는 현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위험은 가상통화 관련 범죄 위험입니다. 그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이런 가상통화는 범죄의 화폐라고 불립니다. 사정기관에서는 이 블랙마켓이 존재하고 거기서는 모든 결제가 가상통화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연구팀에서 이제 밝혔는데 딥웹이라고 불리는 블랙마켓의 거래를 분석했는데 전체 비트코인 이용자 25.24%, 계좌의 38.21%, 그다음에 범죄 거래가 비트코인 전체 비트코인 거래 이 범죄 그 중에서 범죄 거래가 44.33%가 이제 해당되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16페이지 보시면은 밑줄이 좀 있는데 가상통화 관련 범죄는 제가 사실 제 논문에서는 이것을 사례별로 저희 수사했던 사례도 좀 이제 보도자를 냈던 그 위주로 해서는 좀 정리해 놨었는데 범죄가 쭉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상통화를 불법적으로 취득하기 위한 거래소 해킹, 지갑 계정 해킹 범죄도 발생을 하고 가상통화를 탈취하기 위한 악성 코드가 유포되었으며 그리고 이 불법적으로 가상통화 채굴점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또 가상통화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범죄도 발생하고 가상통화에 대한 투자를 빙자하거나 검증이 안 된 가상통화를 판매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경우도 있고 가상통화 발행 자금 조달을 이용한 사기 범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에는 이제 익명성과 국외로 이동이 용이해서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블랙마켓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 개인정보 매매 범죄, 음란물 사이트, 도박 사이트, 그리고 디도스 공격한 후에 대가를 요구를 비트코인을 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도 가상통화가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상통화 거래소 관계자들이 이 투자 중개를 하면서 쭉 가상통화를 받고 난 뒤에 파산을 시켜버립니다. 그런 횡령과 배임, 그리고 시세 조정 행위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이제 또 익명성이 있기 때문에 환치기 수단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위험입니다. 이러한 익명성을 속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 세탁이나 테러 자금 조달을 위한 수단으로도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이 사례는 하나 제가 날려낸 것은 이제 우리 원주 경찰서에서 수사했던 이제 보도를 냈던 내용인데 국내에서도 이제 범죄 수익을 은닉하기 위해서 비트코인과 게임 아이템을 이용해서 자금을 세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을 이제 인터넷 접속을 유도를 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내용의 금감원을 사칭한 위장 사이트로 유도를 하고 금정보를 탈취한 후에 이것을 가지고 게임 사이트에서 아이템을 구매합니다. 1차적으로 자금을 은닉하는 것이죠. 그 뒤에 이런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서 매매해서 비트코인 상품권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2차적으로 범죄 수익을 은닉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가상통화 거래소를 통해서 환전하는 등으로 이제 범죄 수익을 이제 취득한 것입니다. 19페이지 방금 말씀드렸던 그 그림이 나타나 있고 실제 이제 테러에도 많이 이용이 됐는데 2015년 파리 테러 사건 당시에 테러리스트들이
테러를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사용했다는 이제 그런 발표도 있었고, 북한은 예전에는 이제 북한이 뭐 디도스 공격 같은 걸 많이 했었는데, 제가 그때 했을 때 77 디도스 사건을 제가 수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런 정부 사이트를 마비시키기 위해서 공격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런 그 대북 제재로 이제 경제가 좀 어려지면서 가상 통화를 취득하기 위해서 이런 해킹을 좀 시도하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2018년 20페이지인데 2018년 5월 25일 이제 미 재무부 테러 금융 정보 담당 차관이 이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했던 이야기가 한국의 가상 통화 거래소에서 북한이 자금 세탁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되었다면서 가상 통화를 이용한 북한의 자금 세탁을 차단해 달라고 우리 금융위원회에 요청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위에 이제 가상통화 거래소를 이용해서 이제 전자적으로 금융을 거래하다 보니까 이런 가상통화 업체에 대한 해킹,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정보통신망에서 이루어지는 가상통화 거래 특성상 이제 이런 사고 발생 위험도 있습니다. 제4절은 이용 위험의 원인 분석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이제 가상통화 규율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새로운 대상이기 때문에 이를 규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21페이지에 나오듯이 가상통화 거래소와 같은 가상통화 업체에 대한 관리가 없다는 겁니다. 가상통화 거래소에서는 가상통화가 투자 대상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 이 증권거래소와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래소에 대해서 설비 요건이나 뭐 자본금 요건 그리고 어떠한 규제도 없습니다. 지금은 통신 판매업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거래량 폭주로 인한 뭐 서버 다운 그리고 해킹, 개인정보 유출 같은 사이버 범죄의 발생 그리고 가격 급등락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해도 이용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상통화에 대한 검증장치가 없다는 겁니다. 비트코인 소스 코드가 이제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복사해 와서 이렇게 조금만 뭐 업그레이드만 시키면은 뭐 개발자들이 새로운 가상통화를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가상통화에 대한 가치를 보장하고 검증할 수 있는 기관과 검증 절차도 없습니다. 그 때문에 이러한 가상통화에 대한 신뢰가 보장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뭐 유망한 가상통화라고 이제 뭐 지급수단을 이용될 수 있는 가상통화를 개발했다, 투자를 해라 이렇게 해서 받고 난 뒤에 이제 사기가 되는 유사수신 사기 범죄가 이제 많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익명성으로 인한 추적의 어려움입니다. 아까 말했던 이런 암호화 이제 성격상 익명성이 있습니다. 가상통화를 거래하기 위한 지갑이라고 하는데 지갑에서는 이제 가상통화를 거래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말하는데 여기는 개인정보가 저장되지 않고 상대방의 그 계정정보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자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익명성이 보장되고 이로 인해서 범죄 이용이 많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용자 보호 제도 부제도 문제입니다. 가상통화업체는 이런 가상통화 거래를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지만 이용으로 인한 피해는 이용자에 그대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상통화업자 등 내부자에 의해서 이용자 자산을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횡령하고 전용하는 피해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의 시세조정 행위. 자본시장법에 보면 이제 미공개 정보 유용 행위 그리고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은 이제 시세조정의 주가 조작 같은 것도 다 처벌하고 있는데 가상통화 거래 방식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이제 뭐 다단계 방식 이용한 거래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시세조정 행위, 미공개 정보 유용 행위 그리고 검증되지 않는 가상통화를 이용한 ICO도 나타나는데 이런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24페이지는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 설계입니다. 가상통화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상통화가 새로운 지급수단으로 가상통화를 구성하는 블록체인 기술은 혁신적인 발명이므로 핀테크 산업급의 발전과 가상통화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국가가 지원을 해야 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제도를 완성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 있고 또 다른 입장은 가상통화가 위험하기 때문에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법무부가 대표적인데 2017년 10월 4일 그 TF에서 가상통화 거래에 대해서 엄격히 법무부는 규제하기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원인은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런 익명성으로 인해서 가상통화가 자금 세탁이나 불법 거래에 이용되고 있고 이로 인한 각종 이제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가상통화에 대해 규제를 설계할 때는 이런 그 위험성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핀테크 산업의 발전도 고려해서 가상통화 거래 자체를 이제 금지하기보다는
이 가상통화를 이루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이 지급수단과 송금수단으로서의 그런 활용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역할과 토대를 위한 이런 규제를 좀 마련해야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유지하면서 이런 위험에 대해서는 이런 방지를 하고 이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설계하는 데 좀 중점을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2절에는 가상통화에 대한 국가별 규제 현황과 시사점입니다. 주요국 이제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는 그 거래소와 같은 가상통화업자에 대한 규제, 그리고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을 위한 규제,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를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상통화업자에 대한 규제는 투기 과열을 방지하고 해킹과 같은 정보통신망 사고 그리고 관계자들의 이런 배임과 횡령 같은 이제 이 대해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를 접근을 하고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방지를 위한 규제는 불법 거래에 활용되거나 이제 이런 테러 자금 조달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제 위하여서 이제 업자에 대한 규제를 이제 접근을 하고 조세적 규제는 재산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익과 재산에 대해서도 조세를 부과해야 된다는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단일법 규정이 있습니다. 뉴욕주의 피트 라이센스로 대표적인 이제 그런 규정이 있고, 그다음에 일본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상에 이제 그 가상통화 조항을 이제 넣어놨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도표로 이제 논문에 넣어줬었고, 그리고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가 있는데 28페이지 보시면은 여기서도 지금 가상통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2014년 6월에는 가상통화의 그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했었고, 2015년 6월에는 가상통화 관련 규제 지침을 제정을 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초점은 이 가상통화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아닌 가상통화 거래소와 같이 법정 통화와 한전 접점에 있는 가상통화 거래소 같은 업자를 규율하는 데 이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그 지침이었습니다. 각국 규제 동향을 이제 요약을 하면은 미국 뉴욕주의 비트 라이센스나 일본과 같이 관련 법을 제정해서 가상통화업자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국가도 존재를 하고, 중국에서는 가상통화 유통과 거래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이제 국가도 있습니다. 이런 규제의 공통점은 이제 공통적 인식은 30페이지에 정리해 놓았는데, 첫째는 이제 가상통화가 불법 거래와 자금 세탁에 이용될 우려가 크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가상통화의 투자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경고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과세와 관련해서 가상통화가 자산, 상품으로 이제 분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0페이지 보면 3절에서는 가상통화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입니다. 우리나라는 가상통화를 제도권으로 수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상통화업자를 이제 금융업자와 같이 전자금융업자와 같이 제도권으로 편입해서 규제하고 과세한다고 하면은 이 정부가 가상통화를 공인한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가상통화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방지와 자금 세탁으로 인한 이런 위험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1페이지 정부 차원에서의 대응에서 보면은 이제 2017년 12월 4일 이제 이 위험성에 대한 문제 인식으로, 이때가 한창 이제 그 투기 열풍이 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이제 주무부처를 극렬히 변경을 했고, 법무부도 이 가상통화 위험성에 대해서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한 그 12월 28일 회의에서는 법무부는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건의를 했었고, 차관회의에서는 이제 모든 수단에 대해서 거래소 폐쇄를 포함한 모든 수단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입장을 밝혔고, 이것으로 인해서 국민청원도 일어나고 좀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한 발 물러나서 이것은 법무부가 좀 오버한 것이다 하고 나중에는 중부처가 국무조정실로 이제 변경이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30페이지, 33페이지는 내용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의 대응은 관련 법이 이제 3개가 있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가상화폐도가 특별 이런 3가지 법안이 있는데, 내용은 이제 이 법 자체가 전부 다 이제 조금 이제 투기 과열을 좀 방지하기 측면에 이제 맞춰져 있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내용을 좀 이제 요약드리면은 34페이지에 우리나라 규제 동향 요약과 이제 문제점을 이제 보면은, 우리 정부 입장은 가상통화를 정의하고 법적 지위를 부여해서 가상통화업자를 전자금융업자와 같이 제도권으로 편입해서 규제하고 과세하기보다는 자금 세탁 방지, 이용자 보호 등 이러한 목적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을 볼 수 있습니다. 은행을 통해서 이제 가상통화업자가 은행과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은행을 통해서 이런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강화하고,
자금 세탁 방지 가이드라인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는 가상통화 위험성을 홍보하고 사고, 범죄,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며 그런 업계와 같이 이제 공동 점검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국회 입법안은 이제 이 세 가지 입법안 전부 다 가상통화 정의, 진입 규제, 그리고 거래 안전성 확보, 이용자 보호, 자금 세탁 방지 이제 규제를 다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안 전부 다 투기에 대한 이제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한 문제에 좀 초점을 두고 있었고, 가상통화가 지급 수단으로 이용이 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가상통화 업자가 하나의 그 전자금융업자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용자와의 관계에 대한 이런 법률 관계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4절 36페이지는 이제 가상통화에 대한 한정의 규제 설계입니다. 예전의 규제는 시장 실패를 교정하기 위해서 정부 규제가 정당하다 이런 시각과 정부 규제 실패이기 때문에 이제 규제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시각이었는데, 이런 가상통화 같은 이런 신기술과 관련된 이제 대상으로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부 규제만을 정당할 수도 없고, 정당해서 이렇게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아서도 안 될 것이고, 무역적으로 또 이제 정부 규제를 이제 부정적으로 보고 규제 철폐하거나 했을 때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정부 규제가 혁신을 유인하고 이제 지원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이제 보고 이 규제를 좀 마련을 했었습니다. 37페이지 가상통화에 대한 한계 규제 설계는 이제 그 규제에 대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내용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첫째는 규제 내용으로서 핀테크 산업과 블록체인 기술을 발전하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상통화 발행과 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이것을 거래를 금지하는 것은 그 지급 결제 시스템의 그런 발전을 저해하고 기술 발전에 의한 토대를 막는 것이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상통화 이용과 거래는 허용해야 된다고 이제 보고, 대신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상통화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해서 기술이 가져오는 효과를 이제 최대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 가상통화 업자에 대한 규제와 감독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거래가 급증하고 이러한 위험이 이제 발생하고 있는데 가상통화 업자에 대한 규제가 이제 필요합니다. 거래소에서는 이제 근데 문제는 이런 거래소에 대한 아무런 규제가 없기 때문에 이 이용자 보호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상통화 거래소에서 이제 해킹이라 내부자 거래, 임원들의 횡령이 이러한 이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업자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고 거래소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 이건 다 앞에서 문제점을 다 설명했던 내용인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도 필요하고, 그리고 거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 그리고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금지를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이런 내용이 규제에 담겨야 된다고 이제 판단했습니다. 40페이지에는 이제 규제 형식인데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지급선을 봐서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는 방안, 그리고 자금 세탁, 탈세, 이 별도에 따라서 이런 위험에 따라서 개별로 이제 규제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가상통화를 위한 별도의 단위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이제 중개기관의 역할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 같은. 그런데 가상통화에서는 중개기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좀 달리 보여지고, 그리고 규율의 필요성이 있는 분야별을 별도의 법령으로 이제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 자금 세탁 방지도 부과하고 단속하고 있다는 이런 입장인데, 이런 것은 한편으로 보면 또 이제 핀테크 산업의 발전이라는 생태계 조성이라는 그런 역할과 좀 배치되게 조금 소극적이라는 이제 좀 태도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그 가상통화의 그 지급수단으로서의 성격, 그리고 핀테크 산업의 발전, 그리고 투자자로서의 이용자 보호, 그리고 이러한 모든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단일법 제정이 이제 타당하다 보고 그에 맞춰서 이렇게 논문을 썼습니다. 42페이지는 가상통화에 대한 법적 규제 방안입니다. 이런 그 가상통화 관리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다고 하면 거기에 이제 담겨야 될 내용을 이제 좀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이 가상통화를 지급수단으로 인정하고 할 때 이런 생태계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가상통화의 정의와 법적 지위를 마련해야 된다고 봤고, 이 정의함에 있어서는 이제 이 지급수단으로서의 성격을 이제 반영하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디지털 단위라는 그런 특성을 강한 정의 개념이 필요하다고 이제 보았습니다. 가상통합의 정의는 이 가상통합 종류별로 좀 다른 규율을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분류를 했습니다. 가상통합 발행 어떻게 보면 새로운 지급수단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검증되지 않은 가상통화가 이제 유통이 된다고 하면은 이런 뭐 ICO 이런 유명한 사기, 뭐 투자 위험 등이 있기 때문에 엄격히 봐야 하고, 가상통화 거래소는 이 사실은 이제 핀테크 산업의 발전보다는 그 증권거래소와 같이 가상통화 거래를 좀 중개하는 역할이 좀 중요한데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로 인해서 이제 뭐 사고 발생 위험이 많고 자금 세탁 위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다른 가상통화보다는 엄격한 규율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에 다른 가상통화 관련 업은 제가 43페이지 밑에 보면은 이런 업을 이제 법안에서 좀 분류를 해놨는데 가상통화 발행업, 중개업, 관리업, 송금업, 취급업 가운데 발행업과 중개업에 대해서 엄격한 규제를 해야 되는 측면에서 그렇게 보았고,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핀테크 산업의 발전과 조금 연관이 있다고 봐서 조금 좀 이제 육성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분류를 해놓았습니다. 44페이지에는 이 가상통합에 대한 진입 규제와 진입 규제에 대해서 논의가 나오는데 이 너무 이제 진입 요건을 엄격히 하면은 과다한 규제라는 이제 비판을 받았고 이제 핀테크 산업이 역행한다 이런 측면이 있고, 또한 이제 지금처럼 이제 신고 제도로만 운영을 하면은 그 이용자 보호라든지 거래 안전성 확보에 대한 이제 규제의 실효성 확보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규제 설계가 중요한데 저는 이제 가상통화 발행업과 가상통화 중개업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허가제도를 특허를 이제 했습니다. 특허가 이제 재량행위로서 정부가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특허에서는 목적의 독립성과 사업 능력이 이제 좀 이제 판단할 수 있고, 행정청이 이런 가상통화업체에 대한 실질적 심사권과 재량권을 이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엄격한 규율상 이제 특허가 이제 타당하다 생각했었고, 나머지 이런 가상통화 관리업, 가상통화 송금업 뭐 이런 것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이런 해외 송금 같은 문제를 조금 더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엄격하기보다는 이제 이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요건을 좀 완화해서 이런 등록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가상통화 업무의 감독은 이런 지급수단으로 성격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지금 금융감독원과 같이 금융감독원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봤고, 그런 다른 전자금융업자와 유사하게 보관 의무, 장부 작성과 보관 의무, 보고 의무, 자료 제출 의무, 현장 검사, 시정 명령 등 이런 감독 규정이 필요하다고 봤고 그런 내용을 규정을 했습니다. 47페이지 뭐 이건 하고 그리고 다른 법안하고 좀 다르다는 측면이 이제 48페이지는 가상통화 거래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인데, 이거는 예전에 법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주로 투기 과열 측면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한편으로 보면 이 지급수단이기 때문에 또는 이용자와 업자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봤고, 그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전자금융거래법을 좀 참조해서 이렇게 내용을 좀 들어가겠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가상통화 특성에 맞게 내용을 좀 변형해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뭐 거래 계약의 효력이라든지 지급의 효력 발생 이런 내용이 담겨 있고, 가상통화 업자의 책임, 그리고 뭐 거래 안전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정도 이제 담아놨습니다. 그리고 뭐 53페이지 보면 시세 조정 행위 금지. 가상통화도 어떻게 투자의 대상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세 조정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시세 조정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 가상통화 거래 시장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누구나 이런 가상통화 거래 시장에서 시세 조정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 보면은 이제 가상통화와 ICO에 대한 검증절차를 지원하는데, ICO는 이제 설명했듯이 이런 가상통화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인데 이 성공 가능성을 검증하는 규제나 절차가 존재하지 않고 이런 이용자들이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사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부도 ICO를 이제 금지하는 방향을 하고 있는데 이 ICO가 위험한 것은 이런 코인과 이런 발행하고자 하는 코인과 그 프로젝트를 검증하는 방법과 절차가 없기 때문이라고 보여져서 일률적으로 ICO를 금지하기보다는 정부에서는 일률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가상통화업자에 대한 이제 특허 제도를 제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특허할 때 등록 신청 시 특허나 이제 등록할 때 제출한 첨부 서류에 이런 가상통화의 그 발행하고자 하는 가상통화에 대한 작동 원리나 내용 설명서, 업무 계획서를 좀 포함시키고 이런 규제관청이 금융감독원에서 이런 것을 조금 엄격히 평가하고 승인한 절차를 마련한다고 하면은
일률적으로 IC를 금지하지 않아도 좀 편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자금 세탁과 세로 자금 조달 금지를 위해서 지금 현재는 은행을 통해서 금융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간접적으로 강제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 법안이 된다고 하면은 그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해서 혐의거래 보고 같은 의무를 부과해야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율규제 기관으로서 이게 보면은 사실은 이 정보를 민간이 더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을 어떻게 보면 협치의 동반자로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협력을 유도하고 좀 규제 실효성 확보 측면에서 이런 자율 규제가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텐데 이에 대해서 이제 자율 규제 기관이 이제 이 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를 좀 적절히 설정을 하고 이런 좀 자율 규제 기관이 제대로 좀 작동할 수 있도록 이런 뭐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 그런 내용을 좀 담아봤습니다.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김선수 의원님 찾아뵀을 때 이제 제가 이 아이디어를 얻었던 것은 이제 저는 경찰청과 이제 금융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강력하게 규제를 해야 된다는 입장에 있었는데 교수님께서 그렇게 할 때 처음에 아이디어 주신 게 저는 뭐 특허가 그런데 적용되지는 몰랐는데 그때 교수님 처음 뵀을 때 교수님께서 특허가 많은 것 같다 좀 이야기를 말씀하셨고 그래서 거래소에 대해서는 특허를 이제 좀 했었고 또 나중에 이제 좀 규제 영역하면서 신사전적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런 자율규제 기관에 대한 아이디어도 좀 받았었고 그리고 너무 이렇게 정부가 강력하게 규제를 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산업의 발전도 조금 이제 좀 이 토대를 마련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게 종합적으로 좀 고려해야 된다 그런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게 좀 발전이 돼서 이런 가상통화 발행업과 중개업하고 나머지 다른 이제 가상통화 업자에 대한 좀 이런 규율이 좀 달라지는 그런 측면으로 이제 논문을 전개해봤습니다. 이 자리에 들어서 이제 김선수 교수님 그리고 김남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정인철 교수님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냥 그런 없이 볼까요? 시간이 되나 봐. 조금 안 될 것 같긴 한데.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예, 나중에 하고 이제 나중에 한꺼번에 점심을 가는 예, 그러니까 지금 시간 그러면 10분 정도? 10분 정도 쉬었다가 네, 지금 어차피 두 개니까.